안녕하세요. 벌써 6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6주차 강의는 노년기 우울과 상담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고 노년기 우울과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치료 접근별 기본 과정 두 번째 아들러 학파의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성적인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프로이드와 함께 같이 이제 정신분석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견해 차이로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다른 독특한 자기만의 심리학 이론을 주창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성적이고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과거에 의해 끌려가기보다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원초와 이드, 자, 초자라는 이 세 가지 내적 요인들의 갈등과 또 때로는 대립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된 존재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통일성 있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인간의 선천적인 그러한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신만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가상적인 목표, 가상적인 자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목표는 인생을 이끄는 마음의 중심 목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개인은 열등의식을 보상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지니게 되는데 이게 아들러가 얘기하는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삶의 목표 추구에 적합한 독특한 행동 양식에 대한 어떤 생각과 견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용감하게 능동적으로 모험을 무릅쓰게 되고 알지 못하는 미래의 직면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부적응 상태, 그 어떤 병적인 상태를 병리적인 장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와 환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아들러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부적응 상태를 무엇으로 보았냐 하면 삶의 목표 추구에 대한 낙심 상태다. 그렇게 본 거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내담자들을 환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완치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다만 그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지각을 바로잡도록 격려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서 치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심리 치료에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생활 양식을 탐색하면서 자기 인식을 증가시킵니다. 아울러서 열등감과 실망감을 극복하도록 도우면서 내담자의 목표, 생활 양식을 건강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호간의 목표를 향해 쌍방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 작업을 했지만 프로이드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결별하면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존주의 심리 치료입니다. 실존주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심리치료적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기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데 치료의 기초를 둡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지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고독, 네 번째 무의미. 이 네 가지의 실존적 조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실존적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실존주의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속성인 실존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문제, 자유, 고독, 무의미와 같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실존주의가 다루는 동시에 이를 직면함으로써, 그렇죠. 회피한다고 회피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피할 수 없고 이왕 내가 살아내야 되고 만나야 한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실천의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존적 심리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 상황을 직면해서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실존주의 심리치료도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과 성적인 충동,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힌 인간관,
이게 정신분석이겠죠. 이런 인간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되는 인간관, 이 행동주의죠. 이러한 것들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주관성과 선택, 그리고 자유, 또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주체적 존재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존주의 심리치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직면하지 못한 채 회피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죽음과 고독과 자유, 무의미라는 실존적인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실존 치료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존적 불안의 원천이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직면함으로 회피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수용함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더 소중한 것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존 치료자의 중요한 과제는 내담자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을 탐색하려는 의지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과 결정과 자기 주체적인 삶,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의 수동적 희생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는 자유를 깨닫도록 합니다. 실존적 심리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고 현실적 문제를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물론 자유라는 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창의적으로 추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 실존적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중심 치료법입니다. 칼 로저스에 의하면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인 동기, 잠재적인 능력,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재적 능력 또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적인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치료자가 내담자를 조정해서 또 때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처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충분히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진솔한 분위기를 제공하게 되면 내담자는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단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죠. 또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려는 선천적인 성향이 있다. 곧 실현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금으면서 원죄를 짓게 되죠.
근데 원죄 개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원복을 주시죠. 원복을. 로저스에 의하면 원죄를 강조하기보다 원복을 먼저 강조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나름대로의 욕구, 또 재능, 행동 양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문제는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의 선천적인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조건부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부 잘해야 인간 대접받아. 공부 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 잘해야, 착한 사람이 되어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조건부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가치의 조건을 내면화하고 내재화하고 동일시해서 조건화된 자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괴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점점 더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적응 상태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무의식보다는 의식적인 자기인식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입장에 근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시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촉진하기보다는 내담자의 내재되어 있는 실현 경향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게 되면 내담자 스스로 자기를 실현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이고 진솔성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일치성이 바로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해주는 치료자와의 진실한 대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동안 왜곡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분리되고 분열되었던 자기 개념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저스에 의하면 치료 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의 질, 그죠? 그 관계, 그 질이 치료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치료자의 존재 자체가 내담자 앞에 서 있는 치료자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기법보다 더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죠. 그 인간을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단순한 존재로 파악하는 극단적인 행동 치료자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엘버트 앨리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매개하는 신념체계, 그 가운데 신념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해석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신념체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내담자의 정서와 행동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인간의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인지와 정서와 행동, 이 세 가지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핵심이 됩니까? 생각, 인지, 사고가 핵심이 되어서 감정과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본 것이죠. 엘버트 앨리스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외부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기본 가정의 근거에서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간결하고 명료한 개념 체계인 ABC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를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신념이 문제입니다.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A는 선행 사건이고 그 C는 선행 사건에 대한 결과라고 본다면 A와 C 사이에 B가 있습니다. belief, 그러니까 인지, 생각, 핵심 신념이죠.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신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D는 영어가 잘못 나왔는데 dispute, 그 비합리적 생각과 사고와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옳은 것이냐,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논박을 하고 비합리적인 생각과 신념과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래서 이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그 사고와 신념과 인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비합리적 신념의 종류,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올려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거는 꼭 숙지를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책에 보면 그 엘버트 앨리스가 얘기하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 요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상담에 적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는 REBT와 더불어서 심리치료 분야에서 인지의 중요성, 사고 이런 것, 인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뿐만 아니라 행동치료가 지평을 넓혀서 인지행동치료로 확장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론 벡은 1960년대 정신분석과 행동치료로 잘 치료되지 않던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치료법으로 인지치료를 개발합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신분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전이를 통한 치료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전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로운 라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전이가 형성돼야 되고 그 전이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아론 벡이 착안을 하고 이제 인지 치료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사고 내용을 연구하면서 실패나 상실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부정적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치료 이론과 개입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미래와 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지삼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인 사고의 인지 오류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와 그것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 계속 과제를 줍니다. 숙제를 줍니다. 나의 자동적 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정적 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어떤 영향,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일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백이 얘기한 인지오류 종류가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다. 아니죠. 우리 삶에 흑과 백 사이에 무수한 색깔이 있잖아요. 무수한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고 삶의 그 다양성이 있는데 흑백 논리라는 자동적 사고의 인지오류에 사로잡히게 되면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죠. 이런 인지오류들, 그 파국화, 재앙화, 강점 깎아내리기, 감정적 추론, 명명하기, 의미 확대 축소, 그리고 정신적 필터, 독심술, 과잉 일반화, 개인화, 모든 그 원인을 자기에게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리고 부적절한 해야 한다 사용, 당위적 진술, 터널 비전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원래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상담의 국가고시가 두 가지인데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인데 그런 시험을 볼 때 이 문제가 되게 뭐 거의 나온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치료가 있죠. 굉장히 과학적 접근을 하고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응 행동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되고 지속되고 강화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동치료의 이론이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나오죠. 음식과 함께 종을 치고 나중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치고 이런 실험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적 학습 같은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 치료를 설명을 합니다. 치료적 기법으로는 행동 조성이라든가 역조건 형성이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체계적 둔감법이나 소거나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나 홍수법, 사회적 기술 훈련 뭐 이런 것들 다양하고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행동치료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무기가 하나 있으면 정말 상담에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어떤 이론을 선택해서 공부할 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적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오랜 임상 경험을 하신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고 익히셔서 선생님들이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상담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훈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